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잘하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허 교수님, 저 그대로입니다. 좀 예상과는 달리 흥미로운 결과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가 참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무 잘 나와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 할 만큼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우리가 보면 국정 지지도가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적이고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80%가 넘게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다른 야당 후보를 찍었던 분들도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눈높이 리더십이다.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빡빡이 머리를 한 초등학생, 그 태권도 도구 입은 학생이 급하게 사인을 받으려고 막 가방을 풀고 필통을 찾고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대통령도 같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겸손과 소통과 또 그걸 통해서 오는 공감, 그런 공감들이 반복되면서 오는 이렇게 약간의 감동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현장 방문 때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지시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데 이 지시들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뭔가 하면 그동안 국민들이 간절히 이것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던 일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같이 부르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월호에서 그 기간제 교사, 그 기간제 교사를 어떤 국가 유공자로 한다든지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행정에서 또 국정에서 잘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공감과 소통, 그걸 통한 감동. 허 교수님,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다 일단 전반적으로 알더라도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들이 딱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홍준표 후보자들, 지지자들.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보수든 진보들 떠나서 뭘 잘하는지 시원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서민적인 그런 소통, 이런데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홍준표 전 후보 지지층 가운데 절반이 얘기한 거 이제 답변이 50.3%인데 저희가 나머지 49.7%의 답변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일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절반의 지지층, 홍지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수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수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할 때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전에 사실 이제 그 경험칙상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민주당도 선거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부터 계속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하나 이제 반면교사를 하는 보는 거죠.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뭉쳐지고 힘이 모아지고 할 것이다. 그런 패턴들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5년마다 사실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보수 갖고는 도저히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과연 집권 가능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저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즉 보수가 다음 5년 뒤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에 나타났던 이번에 어떤 국민 심판을 받던 보수와는 좀 다른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보수의 입장, 그리고 뭔가 우리는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하겠다,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면 국민들은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수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율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항상 이거는 너무 단언하시는 이 거 초기에 항상 이렇게 정권은 그 인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 현안 들어와 보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언젠가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게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반전할 것이냐, 무슨 힘으로 반전할 것이냐, 저는 거기서 명분을 축적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보이콧한다고 이렇게 하면 반전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장의 걸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본다라면 지금 정말 보수가 새롭게 설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자유한국당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일단 지지율로는 어느 정도 문 대통령의 인기가 설명이 됐는데 허 교수님, 오늘 저녁에 문 대통령이 직접 여당 원내대표단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당청 간에 여러 가지 미묘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게 오늘로 좀 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식사하고 소통함으로써 갈무리가 되지만 또 새로운 갈등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일상적으로 생겼다 줄었다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이거 원내대표단하고 식사를 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는 여당의 원내대표단들이거든요. 모든 협상을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 정무팀에서도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좀 자기의 그거이고 사실은 당은 청와대를 대신해서 뭐 띄워줄 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대통령이 뭐 만찬을 통해서 격려하고 부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당과 청와대가 이게 일체감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아마 이것은 참여정부 때의 반성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참여정부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정 분리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정 일체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근데 그때 그 당정 분리가 그 가져왔던 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당정 일치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뭐 민주당 지도부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 당청 간의 얘기가 나오니까 추미애 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묘한 밀당이 포착돼서 저희가 한번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노 변호사님 보신 그대로 드디어 이번엔 성공을 했는데 팔짱을 끼는 의도가 있을까요? 네, 사실 추미애 대표가 취임하던 날 전화 받은 거 말고는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청 간에 혹시 갈등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5일날 또 이제 장하성 실장 만났을 때 팔짱 끼려고 그랬는데 좀 쑥스러웠는지 그분이 좀 빼는 모습이 보였었고. 근데 오늘은 또 나란히 앉아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원총회에서 그 참석하신 그분하고 나란히 앉아서 얘기하고 또 팔짱도 자연스럽게 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당청 간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축하려고 하는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좀 부드러운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뭐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들 절반도 지지하고 추미애 대표도 이제 팔짱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런 분위기는 참 좋은데 청와대 밖도 좀 그럴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그 얘기 만나보시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왔을 때는 40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갈 때는 경찰들이 막 40-50명이 이렇게 와서 접근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또 위협도 하고 그리고 에워싸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낮은 경우 열린 경우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런 건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금 시위가 하루에 뭐 10명 이상도 있고 5월 달에 뭐 390차례 정도 했다고 했는데 예전하고 달라진 분위기 같습니다. 뭐 집회라든지 특히 의사표시의 자유를 표현하는 거고 다만 이제 한 달 가지고 민원이 다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게 서서 의견 표시하는 것도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뀐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저렇게 표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소가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쭉 해봤고 지금은 또 이제 청와대 주변에 흐르는 따뜻한 기운 얘기까지 전해 60 항쟁의 그날 30년 전, 정확히 30년 전에 문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정확히 30주년이 되는데요. 올해 추모 행사는 예년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허 교수님도 계시고 이현정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컬러 사진이 30년 만에 공개됐다고요. 뭐 화면에도 이제 나올 텐데 추모곡도 최초로 만들어지고 올해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이제 저게 1987년도 6월 9일입니다. 당시 이제 그 연세대 앞에서 시위를 벌일 때 바로 이제 이한열 씨가 이제 그때 최루탄을 직접 맞고 뒤에서 이제 부축하면서 일어서는 그 사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오늘로 따지니까 저게 진짜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이제 오늘 바로 그 날이고 사실 이제 그 이한열 군이 이제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함으로 해서 저게 상당히 이제 학생들한테 촉발점이 돼서
당시에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는 하나의 이제 분수령이 됐었고, 그 이제 7월 3일 날 이제 마지막 그 노제 장례식 이럴 때까지 상당히 이제 그 시위 자체가 이끌어갔던 하나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이제 발화점이 바로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박종철 군 고문치하 사건이 어떤 분위기 자체를 이끌었다면 실질적인 촉발점은 바로 이한열 군 이제 최루탄 사망 사건이 이루어졌고, 제 장면 보시는 게 이제 바로 서울역 앞에서 노제를 치른 장면입니다. 그 노제를 치러서 제가 알기로 뭐 저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사실은 뭐 시위 같은 거 하면은 이 최루탄 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노제에 참석을 했고, 뭐 전날도 물론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6.29 선언 있고 난 뒤죠. 이제 그렇게 한 아주 뭐 역사적인 장면의 한 그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지금까지 흑백 사진을 많이 봤는데 저렇게 컬러 사진으로 정확한 모습을 본 건 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연대 총학생회장으로 현장에 있었던 우상호 원내대표, 며칠 전 이렇게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넋이 나갔죠. 학생이 희생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경찰이 총 쏘듯이 막 쏴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달리기 시작을 했고, 안쪽으로 재빨리 피하지 않고 끝까지 제일 선두를 지켰던 이한열 군이 출탄에 피격이 된 건데요. 처음에는 치료받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응급실에서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희생됐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죠. 예, 뭐 사실 지금은 상상하기 좀 힘든 일인데 교수님께서 저 당시에 저 현장에 있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구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예. 홍급방에 있어갖고 저는 이제 나와서 저 60항쟁 덕분에 이제 그 8월 말경에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저 항쟁의 촉발의 원인이 이제 이한열 군의 저런 이제 사망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저렇게 가는 데는 박종철 군의 또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종철 군이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희들은 또 다른 대공분실에서 이제 조사를 받던 그때 시즌에는 다 뭐 고문이 있었고 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뭐 정확하게는 그때 당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널브러져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와서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때 그게 박종철 군의 그런 같은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저 사진을 보면 다 공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촛불 집회는 사실은 저 30년 전에 저거 6월 항쟁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확대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현장에 나섰던 넥타이 부대들이나 또 386 젊은 학생들이 이제는 아들의 손을 잡고 또 심지어 손자의 손을 잡고 이번 그 촛불 집회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86세대 두 분이 계시니까 뭐 얘기가 쭉 많이 나오는데 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 정확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얘기를 잠깐 해봤다면 박준 변호사님. 네. 30년 전에 지금의 문 대통령은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87년입니다. 87년 저 때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뭐 아마 인권 변호사 활동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지 않을까 국민의힘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고 있었고,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취재하러 나갔을 겁니다. 기자를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저 때도 아마 시위하러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30년 전에 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다 아니 청와대 이 인맥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부산 민주정치 부산운동본부 여기에 이제 집행위원들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집행위원을 했던 부산 시위가 보면 서울에서는 명동 시위가 이제 아주 촉발되었어요. 명동 시위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부산 시위가 촉발이 돼서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또 다시 이제 서울로 또 분기점이 돼서 당시에 그 부산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역사의 하나의 한 장면이었죠. 아까 저희가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몇몇도 봤는데 특히 저 노 변호사님 임종석 실장은 학생운동 시절에도 지금보다 오히려 더 투명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너무 잘생겼었죠, 그때. 지금은 좀 망가지신 것 같은데. 아니, 뭐 말씀 조심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 임수경 전 의원하고 이 임종석
그 당시 이제 전대협 회장이었죠. 그분하고 사실은 너무 이렇게 신선한 외모로 정말로 혈기왕성하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분이었고, 이분이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집회 인원이 수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임길동이라고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종횡무진했었었고, 특히 이분을 현상수배하기도 지명수배 했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월 정도 이제 아마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너무 신줄귀물하게 도피를 많이 하니까 여하고들이 많이 숨겨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고요. 또 여장하고 다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여장은 아니었다고 이제 본인이 워낙 키가 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그 1988 응답하라 1988인가요? 그 드라마에도 이제 이 윤종석 전 그 회장을 아마도 이렇게 수배하는 그런 전단지가 벽에 붙어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60 항쟁 잠깐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